세상에 아무리 핏줄이 중요하고 돈이 좋다지만 어떻게 며느리한테 이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10년 넘게 병든 자신을 돌봐준 며느리 앞에 아들의 새 약혼녀가 가진 초음파 사진을 내던지며 당장 나가라고 했다더군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도 밖에서 애까지 만들어 온 아들도 아무도 몰랐던 기가 막힌 사실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그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식탁 위로 날카로운 파여름이 덮치며 하얀 도자기 파편이 거실 바닥으로 처참하게 흩어졌다. 정적을 찍고 일어난 폭력적인 상황 속에서도 은주는 몸을 움츠리거나 놀란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시선을 아래로 깐 채 바닥에 엉망으로 쏟아진 미역국과 밥알들을 응시할 뿐이었다. 최고급 대리석으로 장식된 강남의 넓은 아파트 거실에는 숨이 막힐 듯한 한기가 맴돌았다. 상석에 앉아 분노로 어깨를 들썩이는 시어머니, 명자의 매서운 눈빛이 은주의 정수리를 향해 꽂혔다. 이게 사람이 먹으라고 만든 음식이냐? 명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이 서 있었다. 그녀는 식탁 위에 남은 반찬 그릇마저 신경질적인 손길로 밀쳐냈다. 간호사랍시고 밖에서 병수발이나 들다 오더니 이제는 시험이 입맛 하나 제대로 못 맞추는구나. 내가 분명히 당뇨에 좋은 잡곡으로만 밥을 지으라고 몇 번을 일렀는데 기어코 이렇게 질척거리는 밥을 내놓아. 은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표정은 호수처럼 고요했지만 등 뒤로 꽉 쥐고 있는 두 손의 마디는 하얗게 질려 있었다. 어머니 치아 단단하신 게 예전 같지 않다고 하셔서 오늘은 특별히 조금 부드럽게 지은 겁니다. 입맛에 안 맞으셨다면 당장 다시 올리겠습니다. 은주가 최대한 감정을 억누른 정중한 어조로 대답했다. 하지만 그 차분한 태도는 오히려 명자의 심기를 더욱 거슬리게 만들 뿐이었다. 명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말대답은 아주 청산유수지. 하긴 경비복 입고 밤낮 없이 남의 아파트 문이나 지키는 애비나 구석진 동네에서 남의 옷이나 뜯어고치는 수선집 어미 밑에서 자랐으니 제대로 된 가정교육을 받았을 리가 있겠어. 없는 집구석에서 자란 티를 이렇게 매번 내니 내가 속이 터지지. 부모님을 비하하는 모욕적인 언사가 가슴을 날카롭게 후벼 팠지만 은주는 입술을 꽉 깨문 채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다. 지난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들어온 레퍼토리였다. 그녀는 병원 VIP 병동에서는 콧대 높은 의사들과 재벌가 환자들에게도 존경받는 수간호사였지만 이 집 문턱을 넘는 순간 그저 천덕꾸러기 한여로 전락하고 말았다. 치워라. 입맛 다 떨어졌으니. 명자는 경멸이 가득한 시선으로 은주를 위아래로 훑어본 뒤 돌아섰다. 그녀의 발걸음이 안방으로 향하고 방문이 굳게 닫히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은주는 참았던 무거운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흩어진 도자기, 파편들을 맨손으로 하나씩 주워 담기 시작했다. 날카로운 파편에 손끝이 베어 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마음의 상처가 훨씬 더 쓰리게 다가왔다. 거실을 깨끗하게 정리한 은주는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방으로 향했다. 문고리를 천천히 돌려 문을 열자 어두운 방 안에서 침대 구석에 서로를 꼭 끌어안고 있는 두 딸의 모습이 보였다. 10살 다현이와 8살 소윤이는 방금 전 거실에서 일어난 소란 때문에
겁에 질려 있었다. 엄마, 다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은주를 불렀다. 은주는 서둘러 다가가 두 아이를 품에 깊이 안았다. 아이들의 작은 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할머니가 또 엄마 혼냈어. 우리 때문에 화나신 거야? 다연이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은주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어머니는 손녀들에게조차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아이들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할머니에게 짜증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이미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다. 아니야, 우리 예쁜 딸들 때문이 아니야. 엄마가 설거지를 하다가 손이 미끄러져서 그릇을 깼거든. 할머니는 그릇 깨지는 소리에 놀라셔서 그런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자렴. 은주는 아이들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다. 두 딸이 안정감을 찾고 다시 잠자리에 드는 것을 지켜본 뒤 그녀는 방문을 닫고 거실로 나왔다. 시계는 이미 자정을 훌쩍 넘기고 있었다. 그때 현관에 도어락 잠금이 해제되는 기계적인 마찰음이 들려왔다. 무거운 철문이 열리며 남편 태진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술 기운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최고급 맞춤 정장 재킷은 한쪽 어깨에서 삐딱하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당신 또 술 마셨어요? 은주가 다가가 태진의 재킷을 받아들며 물었다. 태진은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으며 거실 소파에 몸을 던지듯 주저앉았다. 내가 뭐 놀러 다닌 줄 알아. 다 사업 준비하느라 그런 거 아니야. 인맥 쌓고 정보 얻으려면 밤낮 없이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고. 넌 평생 월급쟁이 간호사나 해봐서 이 바닥 생리를 전혀 모르는 거야. 결혼 후 다니던 멀쩡한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겠다며 큰소리친 지 벌써 10년째였다. 하지만 태진이 하는 일이라곤 시어머니 명자 명의의 건물에 가끔 들러 관리소장에게 도장을 찍어주는 것과 밤마다 유흥업소와 골프장을 전전하며 어머니의 돈을 물쓰듯 탕진하는 것뿐이었다. 은주는 그의 뻔뻔한 변명에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런데 태진의 재킷을 옷걸이에 걸기 위해 몸을 돌린 순간 은주의 코끝을 강하게 찌르는 낯선 냄새가 있었다. 알코올 냄새에 교묘하게 뒤섞인 아주 짙고 달콤한 여성용 고급 향수 냄새였다. 은주의 미간이 좁혀졌다. 단순히 룸살롱에서 벤 냄새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개인적이고 은밀한 향기였다. 은주는 태진을 등진 채 세탁실로 걸음을 옮겼다. 서늘한 세탁실 조명 아래에 선 그녀는 남편의 재킷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이성을 차갑게 식히고 있었다. 그녀는 드라이클리닝을 맡기기 전 항상 하던 습관대로 재킷의 양쪽 주머니를 확인했다. 바깥쪽 주머니에는 구겨진 대리기사 명함 몇 장과 영수증이 전부였다. 그녀의 손길이 재킷 안쪽의 비밀 주머니로 향했다. 천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순간 부드러운 안감 사이로 무언가 작고 단단하며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닿았다. 은주는 숨을 멈추고 그것을 천천히 밖으로 꺼냈다. 세탁실에 희미한 불빛을 받아 날카롭게 반짝이는 물건. 그것은 수십 개의 작은 다이아몬드가 촘촘하게 박힌 화려한 백금 귀걸이였다. 은주의 눈동자가 강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이런 화려한 장신구를 가진 적이 없었으며 시어머니 명자의 취향과도 전혀 거리가 먼 디자인이었다. 귀걸이의 차가운 금속 표면이
마치 누군가 그녀를 비웃는 것처럼 번쩍였다. 남편의 짙은 향수 냄새와 며칠 전부터 유난히 휴대폰 화면을 뒤집어 놓거나 새벽 늦게까지 누군가와 끊임없이 문자를 주고받던 태진의 수상한 행동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은주는 손바닥 위에 놓인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부서질 듯 꽉 움켜쥐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두 딸을 위해 그리고 언젠가 나아질 것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짐승 같은 모멸감을 견뎌왔던 그녀의 맹목적인 인내심 위로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균열이 비로소 시작되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채 밝기도 전 은주는 습관처럼 주방에 서서 시어머니 명자의 아침 식단과 당뇨 약을 준비하고 있었다. 지난밤 발견한 다이아몬드 귀걸이는 그녀의 앞치마 깊은 주머니 속에서 차갑게 웅크리고 있었다. 귀걸이의 무게는 고작 몇 그램에 불과했지만 은주가 느끼는 압박감은 거대한 바위가 짓누르는 것처럼 무거웠다. 명자가 느릿한 걸음으로 거실로 나와 식탁 상석에 자리를 잡았다. 그녀는 은주가 정성껏 차려낸 저염식 반찬들을 못마땅한 눈길로 훑어보더니 입술을 비틀며 어김없이 그 이름 석자를 꺼내들었다. 세영이었으면 이런 풀떼기만 밥상에 올리지는 않았을 거다. 세영, 남편 태진이 은주를 만나기 전 교제했던 여자이자 명자가 지난 10년 동안 입버릇처럼 찬양해온 환상 속의 며느리감이었다. 그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니 아버지가 굴지의 기업을 운영하시는 진짜배기 재력가였어. 세영이도 명문대를 나와서 교양이란 게 몸에 밴 아이였지. 태진이가 홧김에 너 같은 빈티, 나는 애를 집안에 들이지만 않았어도 우리 집안은 지금쯤 재벌가 사돈 소리를 들으며 떵떵거리고 살았을 거다. 쯧 어미가 없이 자란 티를 내는지 딸만 둘을 낳고 집안의 대가 끊기게 생겼으니 내 팔자가 참으로 기구하지. 명자의 날 선 비난은 언제나 같은 패턴이었다. 은주는 묵묵히 명자의 혈당을 체크하는 기계의 전원을 켰다. 평소 같았으면 화장실로 숨어 들어가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을 테지만 오늘 은주의 눈동자는 슬픔 대신 서늘한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주머니 속 귀걸이의 주인이 어쩌면 명자가 그토록 부르짖던 그 여자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뇌리를 스쳤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은주는 수간호사로 근무하는 VIP 병동에 반차를 내고 서둘러 병원 문을 나섰다. 사업차 중요한 미팅이 있다며 평소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정장을 빼입고 나간 남편의 뒤를 밟기 위해서였다. 은주는 택시 뒷좌석에 앉아 앞서 달리는 태진의 검은색 고급 세단을 숨죽여 쫓았다. 태진의 차가 멈춰 선 곳은 강남의 최고급 부티크 호텔 앞이었다. 호텔 정문을 빠져나와 조수석에 올라타는 여자의 모습이 은주의 시야에 들어왔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한 여자의 뒷모습은 한눈에 보기에도 부유하고 오만해 보였다. 두 사람이 탄 차는 다시 도심을 가로질러 달리기 시작했고 마침내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최고급 부위 IP 산부인과 건물 앞 주차장에 부드럽게 멈춰섰다. 택시에서 내린 은주는 멀찍이 떨어진 가로수 뒤에 몸을 숨겼다. 차에서 내린 태진은 곧바로 조수석으로 달려가 문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여자의 허리를 다정하게 감싸 안으며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깨지기 쉬운 보석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에스코트했다. 은주가 두 딸을 임신했을 때 단 한 번도 산부인과에 동행해 준 적이 없던 남자가 낯선 여자 앞에서는
완벽하게 헌신적인 하인처럼 굴고 있었다. 여자가 고개를 돌려 태진을 향해 화사한 미소를 지었을 때 은주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여자의 왼쪽 귓불에는 아무런 장신구가 없었지만 오른쪽 귀에는 은주의 앞치마 주머니에 들어있는 것과 정확히 똑같은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다. 명자가 10년 내내 노래를 불렀던 재벌집 딸 세영이었다. 남편은 10년 동안 은주를 속이고 옛 연인과 다시 만나 밀회를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두 사람이 다정하게 산부인과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은주는 억장이 무너지는 배신감에 입술을 강하게 깨물었다. 입술이 터져 비린 피맛이 혀끝에 맴돌았지만 그녀는 그 자리에 선 채로 쏟아지려는 눈물을 독하게 삼켜냈다. 그날 밤 두 딸을 재우고 안방에서 나온 은주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텅 빈 거실이 아니었다. 소파 중앙에 꼿꼿한 자세로 앉아있는 명자의 모습은 평소의 신경질적인 노인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거대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처럼 의기양양했고 입계에는 숨길 수 없는 교만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이리 와서 앉아라. 명자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미안함이나 죄책감조차 묻어나지 않았다. 은주가 무거운 걸음으로 소파 맞은편에 앉자 명자는 테이블 위로 검은색 서류 봉투 하나를 거칠게 밀어 던졌다. 매끄러운 유리 테이블을 타고 미끄러진 봉투 안에서 작고 네모난 흑백 사진 한 장이 빠져나왔다. 은주의 시선이 사진 위로 천천히 내려앉았다. 그것은 태아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힌 초음파 사진이었다. 사진 하단에는 낯익은 VIP 산부인과의 이름과 함께 김세영이라는 환자명이 또렷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이게 무언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간호사인 네가 더 잘 알겠지. 명자는 허공을 향해 오만한 턱짓을 하며 말을 이었다. 세영이가 우리 태진이 아이를 가졌다. 오늘 병원에서 확인해 보니 틀림없는 아들이라더구나. 하늘이 무심하지 않으셔서 우리 집안의 진짜 핏줄을 기어코 찾아주신 게지. 은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아들의 외도를 알게 된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기가 막힌 궤변이었다. 은주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굳어있자 명자는 팔짱을 낀 채 최후 통첩을 내리듯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세영이네 집안에서 귀한 딸이 밖에서 애를 낳게 생겼는데 가만히 지켜만 보겠니? 당장 번듯하게 결혼식부터 올리자고 난리다. 그러니 넌 이쯤에서 그만 물러나 줘야겠다. 어차피 처음부터 네 주제에 어울리지 않는 과분한 자리였어. 이제 진짜 이 집안의 안주인이 나타났으니 내일 당장 짐 싸서 내 새끼들 데리고 조용히 나가거라. 10년의 헌신과 희생이 하루아침에 쓰레기통으로 처박히는 순간이었다. 남편의 불륜과 시어머니의 뻔뻔한 이혼 요구 앞에서 은주의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길이 솟구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초음파 사진에서 천천히 시선을 거두고 소름 끼치도록 고요한 눈빛으로 명자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폭풍의 전야처럼 무거운 침묵이 두 여자 사이의 거실을 팽팽하게 옥죄고 있었다. 거실의 정적은 날카로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명자의 오만한 선언은 은주의 가슴을 후벼 파는 잔인한 칼날이었지만 은주는 두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리는 몸을 애써 억눌렀다. 어머니 지금 제게 이혼을 통보하시는 겁니까? 은주의 목소리는 가느다랗게 흔들렸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맑고 매서웠다. 그렇지. 10년 동안 내 집안에서 밥값도 못하고 기생했으니 이제 제 발로 나갈 때도 되지 않았니? 세영이 같은 귀한 며느리가 들어올 판국에 너처럼 흠결 많은 여자가 이 집에 버티고 있으면 집안 꼴이 우스워진다. 명자는 테이블 위로 누런 봉투 하나를 툭 하고 던졌다. 그것은 마치 일용직 노동자의 밀린 일당을 정산하듯 무성의한 동작이었다. 5억 원. 이 돈이면 내 수준에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거액이니 군말 없이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나가라. 그리고 짐 덩어리 같은 내 딸년 둘도 싹 다 데려가고 나는 이제 세영이가 낳아줄 진짜 내 핏줄 귀한 손자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은주는 테이블 위에 나뒹구는 돈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5억, 10년 동안 간호사로 일하며 번 돈을 시댁 생활비로 바치고 하루도 빠짐없이 당뇨병에 걸린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들며 독박 육아까지 감당했던 세월의 값이 고작 5억이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태진이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거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멈칫했지만 은주를 마주치자마자 뻔뻔하게 고개를 빳빳이 쳐들었다. 여보, 은주가 태진을 불렀다. 하지만 태진은 은주의 시선을 피하며 재빨리 명자의 뒤로 가 숨었다. 엄마가 다 말씀하셨지. 어차피 우린 안 맞아. 사랑 없이 조건만 보고 한 결혼 이제 서로를 위해 놓아주자고. 바람을 피워놓고 피해자 행세를 하는 남편의 비겁한 모습에 은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 그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남편을 향해 서늘한 목소리로 내뱉었다. 사랑 없이 조건만 보고 한 결혼 당신이 백수로 지내는 10년 동안 내가 번 돈으로 생활비 대고 당신 어머니 똥고 좀 받아낸 게 사랑 없는 조건이었어. 당신 옛날 여자 만나서 밖에서 자식까지 만들고 다닐 때 난 이 집에서 종년처럼 살았어. 시끄럽다. 천박하게 어디서 소리를 질러 명자가 지팡이로 바닥을 쾅쾅 내리치며 은주의 말을 끊었다. 짐 싸서 나가. 당장 내일 아침까지 이 집에서 너와 내 딸들 물건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치워. 더 이상 대화는 무의미했다. 뻔뻔한 시어머니와 무능력하고 비열한 남편. 10년이라는 세월이 한낱 휴지 조각처럼 찢겨나가는 순간이었다. 은주는 붉어진 눈시울을 억지로 감추며 뒤돌아 안방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등 뒤로 명자의 비웃음 섞인 콧방귀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안방에 들어선 은주는 미친 듯이 서랍을 열고 옷가지를 꺼내기 시작했다. 거대한 트렁크 2개를 바닥에 펼쳐놓고 아이들의 옷과 자신의 짐을 닥치는 대로 쓸어 담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시야를 뿌옇게 가렸지만 그녀는 거칠게 눈물을 닦아내며 이를 악물었다. 당장 내일 아침 2딸의 손을 잡고 이 끔찍한 지옥에서 벗어나겠다는 결심뿐이었다. 짐을 챙기던 은주는 문득 태진의 옷장 앞에 멈춰섰다. 지난 10년 동안 그녀가 손수 다림질하고 정리했던 남편의 최고급 정장들이 빼곡하게 걸려 있었다. 은주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태진의 옷들을 옷걸이째 바닥으로 패대기치기 시작했다. 옷가지들이 산더미처럼 바닥에 쌓여갈 때쯤 옷장 맨 아래 칸 구석에 놓인 낡은 가죽 서류 가방 하나가 은주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것은 태진이 10년 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둘 때 썼던 가방으로 평소에는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어 은주가 손댈 일이 없는 물건이었다. 하지만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그날따라 자물쇠는 열려 있었다. 은주는 무언가에 홀린 듯 바닥에 주저앉아 그 낡은 가방의 지퍼를 열었다. 가방 안에는 사업 구상이라고 끄적여 놓은 먼지 쌓인 종이, 쪼가리들과 오래된 영수증들이 굴러다니고 있었다. 은주가 그것들을 신경질적으로 들춰내던 순간 맨 밑바닥에 깔려있던 노란색 병원 서류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다. 그녀는 봉투에 적힌 병원 마크를 확인하고 숨을 헉 들이마셨다. 그것은 은주의 절친한 친구 다정이가 수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서울 시내의 유명 비뇨기과 로고였다.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안에 서류를 꺼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또렷하게 드러난 서류의 제목은 은주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수술 확인서, 환자명, 이태진 수술명 정관, 절제술, 바섹토미, 수술일자 3년 전. 은주의 눈동자가 강하게 진동했다. 3년 전 태진은 유독 외박이 잦았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았다. 은주는 그가 밖에서 여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지만 남편은 철저하게 그녀를 기만하며 몰래 병원에 가서 영구적인 불임 수술을 받았던 것이다. 밖에서 사고를 쳐 책임질 일이 생길까봐 미리 싹을 자른 철저하고 이기적인 계산이었다. 그렇다면 방금 전 명자가 자랑스럽게 내밀었던 세영의 초음파 사진 속 아기는 대체 누구의 아이란 말인가? 태진은 3년 전부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다. 세영이 임신한 그 고귀한 재벌가의 핏줄은 결코 태진의 아이일 수 없었다. 이 거대한 사기극의 퍼즐이 은주의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세영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나타나 태진의 아이라며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 태진은 그것도 모른 채 옛 연인의 재력에 눈이 멀어 남의 아이를 자신의 핏줄이라고 굳게 믿으며 시어머니까지 완벽하게 속이고 있는 중이었다. 은주는 손에 쥔 수술 기록지를 부서질 듯 꽉 움켜쥐었다. 뺨을 타고 흐르던 눈물이 차갑게 말라붙었고 그녀의 입계는 서서히 기괴하고도 서늘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두 딸의 손을 잡고 맨몸으로 쫓겨날 뻔했던 가여운 여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에는 이 탐욕스러운 모자의 숨통을 단숨에 끊어놓을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쥐어져 있었다. 은주는 수술 기록지를 곱게 접어 자신의 지갑 가장 깊숙한 곳에 찔러 넣었다. 바닥에 나뒹구는 짐들을 다시 차분하게 정리하며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명자의 코웃음 소리와 태진의 비열한 변명 소리가 이제는 오히려 달콤한 배경 음악처럼 들렸다. 은주는 굳게 닫힌 안방 문을 매섭게 노려보았다. 내일 아침 그녀가 마주하게 될 협상 테이블의 룰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을 것이다. 복수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거실의 공기는 전날 밤보다 한층 더 날카롭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침 햇살이 넓은 창을 통해 비쳐들었지만 집안의 온도를 드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명자는 언제나처럼 상석에 꼿꼿이 앉아 있었고 태진은 소파 끝에 불안한 듯 엉덩이를 걸친 채 은주가 방에서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은주는 단정한 블라우스와 스커트 차림으로 방문을 열고 걸어 나왔다.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밤새 흘렸던 눈물의 흔적이나 절망감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수술실에 들어서는
수간호사처럼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그녀의 손에는 전날 밤 챙겼던 2개의 거대한 트렁크 대신 작은 서류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다. 은주는 거실 중앙의 유리 테이블 맞은편에 여유롭게 자리를 잡았다. 명자는 은주의 당당한 태도에 코웃음을 치며 어젯밤 던져두었던 노란색 돈 봉투를 다시 한번 은주 앞으로 밀었다. 밤새 눈물 바람으로 지새웠을 줄 알았더니 제법 멀쩡하구나. 하긴 5억이라는 돈이 눈앞에 있으니 슬퍼할 겨를도 없었겠지. 자, 여기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라. 명자는 준비해둔 서류를 툭 던지듯 내놓았다. 태진은 여전히 시선을 피하며 입술만 달싹이고 있었다. 은주는 테이블 위에 놓인 이혼 서류와 5억 원이 든 봉투를 번갈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명자와 태진을 번갈아 응시했다. 어머니 그리고 여보. 은주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차분해서 오히려 섬뜩하게 들렸다. 어제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죠. 세영 씨가 가진 아이가 이 집안의 진짜 핏줄이라고. 그 귀한 손자를 위해 저보고 5억을 받고 아이들과 조용히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내 말이 틀렸니? 대가 끊길 뻔한 집안을 살려준 귀인인데 네가 무슨 염치로 이 자리를 꿰차고 있겠어. 명자가 턱을 치켜들며 오만하게 쏘아붙였다. 은주는 테이블 위에 올려둔 자신의 서류 가방 잠금 장치를 딸깍하고 열었다. 어머니,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은주의 입에서 나온 의외의 대답에 명자와 태진의 눈이 동시에 커졌다. 밤새 울며 불며 매달리거나 아이들을 무기로 버틸 것이라 예상했던 그들로서는 당혹스러운 반응이었다. 태진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찰나 은주는 가방 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이혼 서류 옆에 나란히 내려놓았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은주는 5억 원이 든 봉투를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밀어내며 말을 이었다. 5억으로는 부족합니다. 딱 2배 10억 원을 주십시오. 명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언성을 높였다. 뭐라고 10억? 이 미친년이 꼴에 가니? 배 밖으로 나왔구나. 쥐뿔도 없는 집안에서 몸만 와서 10년 동안 빌어먹은 주제에 어디서 감히 10억을 입에 올려 태진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은주야, 너 왜 이래 5억도 엄마가 무리해서 마련하신 거야. 적당히 하고 끝내자. 응. 은주는 명자의 호통과 태진의 비겁한 회유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검지로 가볍게 두드리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제가 이 집에서 10년 동안 어머니 병수발을 들고 당신 뒷바라지를 하며 2딸을 키운 값입니다. 제 청춘과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10억 원을 지금 당장 제 계좌로 입금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이 도장을 찍을 수 없습니다. 이런 표독스러운 연을 받나? 네가 안 찍으면 어쩔 건데 내가 변호사 사서 강제로라도 쫓아낼 테니 두고 봐라. 명자가 지팡이를 치켜들며 위협했지만 은주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명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어머니 정말 변호사를 선임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럼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네요. 은주의 시선이 명자에서 태진으로 매섭게 옮겨갔다. 태진 씨, 당신이 세영 씨와 대낮에 산부인과에 드나드는 사진, 그리고 2 사람이 다정하게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들, 제가 이미 흥신소에 의뢰해서 다 확보해 두었습니다. 만약 소송으로 간다면
저는 당신의 유책 사유를 명백히 밝히고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제기할 겁니다. 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은주의 입에서 세영의 이름과 증거라는 단어가 나오자 그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명자의 눈치를 살폈다. 물론 소송 기간 동안 세영 씨의 임신 사실은 언론과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흥미로운 가십거리가 되겠죠. 명망 높은 재벌가 딸이 유부남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스캔들. 세영 씨, 아버님 귀에 들어가면 과연 이 결혼을 허락하실까요? 아니 그 잘난 핏줄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걸 어머니께서 견디실 수 있겠습니까? 은주의 논리, 정연하고 치명적인 협박에 명자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다. 그녀는 분노로 숨을 헐떡이면서도 은주의 말이 가진 파괴력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다. 세영과의 결혼이 틀어지는 것은 명자에게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았다. 독사 같은 년. 내 본색이 그거였구나. 돈에 미쳐서 시어미를 협박하는 발칙한 년. 어머니께서 먼저 제게 값을 매기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저 제 가치를 재평가했을 뿐입니다. 은주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다. 10년 동안 쌓인 억울함과 분노가 그녀를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다. 침묵이 흐르는 동안 태진이 명자의 소매를 조심스럽게 끌어당겼다. 엄마 그냥 은주 달라는 대로 주고 끝내요. 세영이 귀에 소송 이야기라도 들어가면 끝장이라고요. 장인어른 성격 아시잖아요. 제발요. 태진의 애원 섞인 속삭임에 명자는 이를 부득부득 갈았다. 그녀는 매서운 눈초리로 은주를 쏘아보다가 결국 분노를 사귀며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그녀가 은행의 VIP 전담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10억 원의 이체를 지시하는 동안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잠시 후 은주의 핸드폰 화면에 입금 알림이 떴다. 정확히 10억 원이었다. 숫자를 확인한 은주의 입가에 비로소 차가운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가방에서 인주를 꺼내 이혼 서류에 지장을 찍고 서류를 명자 앞으로 밀어주었다. 두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제가 가져갑니다. 면접 교섭권은 태진 씨가 원치 않는 것으로 서류에 명시했습니다. 귀한 새 핏줄에 집중하셔야 할 테니까요.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옷장 깊은 곳에서 발견했던 그 서류 태진의 정관 수술 확인서를 자신의 가방 안쪽 주머니에 소중히 챙겼다. 아직은 이 카드를 꺼낼 때가 아니었다. 세영이 뱃속에 품은 가짜 핏줄이 명자와 태진을 완벽한 지옥으로 끌고 들어갈 때까지 이 비밀은 은주만의 무기여야 했다. 내년이 10억을 들고 나가서 얼마나 잘 사는지 내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거다. 쯧 천박한 것. 명자의 저주 섞인 악담이 등 뒤로 쏟아졌지만 은주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방에서 불안에 떨며 기다리던 다연이와 소윤이의 손을 양손에 꼭 쥐고 그녀는 당당한 걸음으로 현관을 나섰다. 등 뒤로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10년간의 지옥 같았던 감옥 생활이 끝나는 진정한 자유를 알리는 서막이었다.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차가운 마찰음이 아파트 복도에 무겁게 울려 퍼졌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은주를 올감했던 거대한 감옥의 문이 마침내 영원히 닫히는 순간이었다. 은주는 양손에 다연이와 소윤이의 작은 손을 꼭 쥐고 발밑에 놓인 두 개의 커다란 트렁크를 번갈아 내려다보았다. 엄마 우리 이제 어디로 가?
10살 다현이가 불안한 눈빛으로 은주를 올려다보았다. 8살 소윤이는 은주의 치맛자락을 생명줄처럼 꽉 쥐고 있었다. 은주는 아이들의 시선에 담긴 두려움을 읽고 무릎을 굽혀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다. 그녀의 입계는 지난 10년 동안 이 집안에서 단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진실하고 따뜻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우리 진짜 집으로 갈 거야. 할머니 눈치 보면서 까치발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큰 소리로 웃고 떠들어도 아무도 혼내지 않는 우리만의 예쁜 집으로. 은주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두 아이의 얼굴에 서려있던 긴장감이 눈 녹듯 사라졌다.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트렁크 손잡이를 힘차게 움켜쥐었다. 엘리베이터 호출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 짧은 시간 동안 은주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 거실에서 10억 원을 받아내며 찍었던 이혼 서류의 붉은 도장 자국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슬픔이나 미련 따위는 단 한 줌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히려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통쾌한 해방감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문이 열렸다. 은주가 아이들을 먼저 태우고 트렁크를 밀어 넣으려는 찰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내리려던 사람들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은주의 시선이 허공에서 날카롭게 부딪혔다. 화려한 실크 원피스에 명품 가방을 든 세영이었다. 그녀의 뒤로는 고급 백화점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들고 있는 양복 차림의 수행원 2명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임신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하이힐을 신고 꼿꼿한 자세로 선 세영의 얼굴에는 오만함과 승리감이 가득했다. 10년 전 명자가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던 그 환상 속의 여자. 그리고 지금 태진의 아이를 가졌다며 당당하게 안방을 차지하러 온 침입자. 은주와 세영은 서로를 완벽하게 알아보고 있었다. 은주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내렸다. 그녀는 세영의 화려한 옷차림이나 수행원들의 위세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시선은 세영의 평평한 배를 잠시 스치더니 다시 세영의 얼굴로 올라와 조소 섞인 미소를 지었다. 벌써 짐을 들이시네요. 도장에 인주도 마르기 전인데 참 부지런하십니다. 은주의 비아냥에 세영의 아름다운 얼굴이 미세하게 일그러졌다. 하지만 세영은 금세 여유로운 표정을 되찾으며 가벼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빈자리는 빨리 채우는 게 예의니까요. 어머님께서도 몹시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 태진 씨도 빨리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하거든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제가 아주 편하게 들어오게 됐네요. 세영의 목소리는 나긋나긋했지만 그 안에는 은주를 무시하는 지독한 우월감이 담겨 있었다. 은주가 데리고 있는 두 딸을 향해 경멸 어린 시선을 힐끗 던지는 것도 잊지 않았다. 과연 편하게 들어오신 걸까요? 은주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 세영과 거의 코가 닿을 듯한 거리에서 섰다. 은주의 눈동자는 세영이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깊고 서늘한 비밀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세영 씨가 품고 온 그 대단한 핏줄 어머님과 태진 씨가 아주 금쪽같이 아끼실 겁니다. 그러니 부디 끝까지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그 귀한 분들이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과연 지금처럼 당신을 환영할 수 있을지. 은주의 뼈 있는 말에 세영의 미소가 딱딱하게 굳어졌다. 세영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은주의 의중을 파악하려 했지만 은주는 더 이상 긴 말을 섞지 않았다. 그녀는 세영을 스쳐 지나 엘리베이터 안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다.
두 딸과 트렁크가 완벽하게 실린 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은주는 세영을 향해 마지막으로 입 모양을 만들었다. 축하해요. 남의 무덤에 들어간 걸. 엘리베이터 문이 완전히 닫히고 1층을 향해 내려가기 시작하자 은주는 두 눈을 감고 길게 숨을 내쉬었다. 세영이 뱃속에 품은 아이가 태진의 아이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 태진의 정관수술 기록지는 은주의 가방 안쪽 주머니에 얌전히 누워 있었다. 이 폭탄이 터지는 날 명자와 태진 그리고 세영은 자신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가장 끔찍한 지옥을 맛보게 될 것이다. 같은 시각 명자의 아파트 안방. 은주가 떠난 자리를 정리하기 위해 태진이 안방으로 들어섰다. 그는 텅 빈 옷장과 화장대를 보며 묘한 안도감과 씁쓸함을 동시에 느꼈다. 10년 동안 자신의 곁을 지켰던 여자의 흔적이 단 하루 만에 이렇게 깨끗하게 지워질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러웠다. 하지만 곧이어 현관에서 들려오는 세영의 경쾌한 목소리에 태진의 씁쓸함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어머님 저 왔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라가 왔니? 홀몸도 아닌데 뭘 이리 잔뜩 사들고 왔어. 명자의 간드러지는 목소리와 함께 거실은 순식간에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돌변했다. 태진은 콧노래를 부르며 은주의 흔적이 지워진 화장대 위를 걸레로 대충 훔쳐내기 시작했다. 그때 화장대의 서랍을 무심코 열어본 태진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텅 빈 서랍장 바닥에 하얀색 봉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봉투 겉면에는 아무런 글씨도 적혀 있지 않았다. 은주가 짐을 챙기면서 실수로 빠뜨린 것이라 생각한 태진은 별 생각 없이 봉투를 집어들고 내용물을 꺼냈다. 그 안에는 종이 한 장과 낡은 명함 하나가 들어 있었다. 종이를 펼쳐본 태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것은 은주가 전날 밤 태진의 가죽 가방에서 발견했던 정관 수술 기록지의 사본이 아니었다. 종이에는 은주의 단정한 글씨체로 단 한 줄의 메모가 적혀 있었다. 당신이 3년 전에 했던 은밀한 선택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그리고 함께 동봉된 낡은 명함. 그것은 3년 전 태진이 수술을 받았던 비뇨기과의 원장 명함이었다. 태진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은주는 이미 알고 있었다. 자신이 3년 전에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렇다면 은주는 당연히 세영이 임신한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태진아 세영이 왔는데 방에서 뭐 하고 있니? 거실에서 명자의 들뜬 목소리가 태진을 불렀다. 태진은 손의 주인 메모지와 명함을 구겨쥐며 부들부들 떨었다. 은주가 10억 원이라는 거액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그녀는 모든 진실을 쥐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을 철저하게 기만하고 마지막까지 돈을 뜯어낸 뒤 여유롭게 빠져나간 것이다. 태진은 구겨진 종이를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거실로 나가는 그의 발걸음은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처럼 무겁고 위태로웠다. 화려하게 장식된 거실 한가운데 서서 자신의 핏줄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가짜 아이를 품은 세영을 마주하는 순간 태진은 자신이 빠져나갈 수 없는 거대한 함정에 스스로 걸어 들어왔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하지만 진실을 밝힐 용기 따위는 이 비겁한 남자에게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은주가 떠난 강남의 고급 아파트는 겉보기엔 평화롭고 화려했다. 하지만 그 안의 공기는 며칠 만에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다.
아침 10시 평소 같았으면 은주가 일찍 일어나 집안을 쓸고 닦은 뒤 정성껏 차려낸 저염식 당뇨 식단이 식탁 위에 놓여 있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오늘 명자의 식탁 위에는 어지럽게 널브러진 배달 음식 용기들과 먹다 남은 기름진 피자 조각들이 뒹굴고 있었다. 세영아, 너 벌써 일어났니? 홀몸도 아닌데 좀 더 자지 않고. 명자는 애써 다정한 목소리를 꾸며내며 안방에서 거실로 나왔다. 하지만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던 세영은 명자 쪽으로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다. 아, 어머님. 저 어제 늦게 자서 피곤하니까 말 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저 피자 냄새 역겨우니까 아줌마 불러서 빨리 치우라고 하세요. 세영의 신경질적인 대답에 명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은주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불경스러운 태도였지만 명자는 애써 입꼬리를 올려 웃음을 만들어냈다. 뱃속에 있는 귀한 재벌가 핏줄, 그리고 세영의 친정아버지가 운영한다는 굴지의 기업이 명자의 눈과 귀를 완벽하게 멀게 만들고 있었다. 그래. 입덧 때문에 고생이 많지. 내가 치울 테니 넌 푹 쉬어라. 명자는 뻣뻣한 허리를 굽혀 식탁을 치우기 시작했다.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며느리 부려 먹는 재미로 살았던 그녀가 며느리가 어질러 놓은 쓰레기를 직접 치우는 꼴이었다. 아, 참 어머님. 소파에 누워있던 세영이 갑자기 몸을 일으키며 명자를 불렀다. 우리 아빠가 내일 어머님 뵈러 오신대요. 상견례 겸해서 우리 결혼식 날짜랑 이것저것 의논하실 게 있으신가 봐요. 사돈어른께서 아이고, 그렇게 바쁘신 회장님께서 친히 누추한 곳까지 걸음을 하신다니 영광이구나. 내가 아주 상다리가 부러지게 대접해 드려야지. 명자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재벌 사돈을 맞이한다는 기대감에 그녀는 방금 전의 굴욕감 따위는 까맣게 잊은 채 호들갑을 떨었다. 하지만 세영의 입계는 서늘하고 교활한 미소가 스치고 지나갔다. 다음 날 오후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명자의 아파트 단지로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운전기사가 뒷문을 열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 정장으로 빈틈없이 치장한 중년 남자가 중후한 걸음걸이로 차에서 내렸다. 세영의 아버지 종수였다. 은주를 쫓아낼 때 입었던 가장 화려한 한복을 차려입은 명자와 태진이 버선발로 현관까지 뛰어나가 종수를 맞이했다. 종수는 뒷짐을 진 채 거만한 시선으로 명자의 집안을 훑어보았다. 사돈어른 누추한 곳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자가 허리를 굽혀 인사하자 종수는 느릿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소파 상석에 자리를 잡았다. 태진은 종수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마치 면접을 보는 신입사원처럼 두 손을 다소곳이 모으고 서 있었다. 최고급 다과상이 차려지고 종수가 차를 한 모금 음미한 뒤 헛기침을 하며 무겁게 입을 열었다. 우리 세영이가 밖에서 덜컥 아이부터 가졌다기에 내가 호적을 파버리려다 참았습니다.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자식이기는 부모여 없다고 사부인 댁 핏줄이라니 내가 눈 감아주기로 한 거지요. 종수의 거만한 태도에도 명자는 그저 감읍할 따름이었다. 그럼요. 저희 태진이가 부족하지만 세영이를 아주 여왕처럼 떠받들고 살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내 딸이 눈물 흘리는 꼴은 못 봅니다. 종수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명자와 태진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래서 말인데 두 사람 결혼식은 우리 쪽에서 최고급 호텔에서 아주 성대하게 치러줄 생각입니다. 하객들도 정재계 인사들이 수두룩할 테니 섭섭지 않게 준비하겠습니다. 다만 종수가 말끝을 흐리며 뜸을 들이자 명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다만 우리 세영이가 시집 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 종수 이름 석자 걸고 딸년 혼수 하나 제대로 못 해줘서야 체면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강남에 있는 내 소유 빌딩 하나를 세영이 부부 명의로 넘겨주려고 합니다. 종수의 폭탄 발언에 명자와 태진의 입이 떡 벌어졌다. 강남의 빌딩, 그것도 재벌 회장이 딸에게 주는 혼수라면 수백억 대의 자산일 것이 분명했다. 태진은 쿵쾅거리는 심장을 주체하지 못하고 침을 꼴깍 삼켰다. 아이고, 사돈어른, 그렇게 큰 재산을 저희 아이들에게 주신다니요. 참으로 황송합니다. 허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종수가 손을 들어 명자의 호들갑을 제지했다. 내가 수백억 대 빌딩을 내어주는데 사부인 댁에서도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주셔야 내 체면이 서지 않겠습니까? 듣자 하니 사부인 명의로 된 강남역 근처 작은 상가 건물이 하나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종수가 언급한 상가 건물은 명자가 평생을 모아 장만한 그녀의 유일한 노후 자금이자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건물이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수천만 원의 월세가 명자의 콧대를 높여주는 근원이기도 했다. 우리 쪽에서 수백억 빌딩을 주는데 사부인께서 그 작은 상가 건물 하나 세영이 이름으로 공동 명의를 해주시는 게 그리 무리한 요구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세영이가 사부인 댁에 뼈를 묻겠다는 확신을 주려면 그 정도 안전장치는 있어야 내가 마음 놓고 딸을 맡기지요. 내 제안이 불편하시다면 이 혼사는 없던 일로 합시다. 세영이는 내 호적에 올려 혼자 키우라고 할 테니. 종수의 말은 부탁이 아니라 완벽한 협박이었다. 재벌가의 체면이라는 거창한 명분과 수백억 대 빌딩이라는 미끼 앞에 명자의 판단력은 완전히 마비되고 말았다. 아닙니다. 그깟 건물 하나 명에 돌려주는 게 대수겠습니까? 세영이가 저희 집안에 귀한 손자를 품고 있는데 당연히 해줘야지요. 명자가 덥석 미끼를 물자 종수와 세영의 시선이 허공에서 은밀하게 교차했다. 그들의 눈동자 속에는 멍청한 노인네를 완벽하게 낚았다는 교활한 환희가 일렁이고 있었다. 은주가 지켜냈던 10년의 견고한 일상은 세영이라는 독버섯이 피어나며 무참히 썩어 들어가고 있었고 탐욕에 눈이 먼 명자와 진실을 덮어버린 태진은 자신들이 딛고선 모래성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고 있었다. 가짜 왕관의 무게가 그들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기 시작했다. 명자의 손등 위에 굵은 핏줄이 도드라졌다. 그녀의 손에 들린 붉은 인감 도장이 서류 위로 천천히 내려앉았다. 인주의 붉은 흔적이 하얀 종이 위에 선명하게 찍히는 순간 명자는 마치 거대한 제국의 황태우라도 된 듯한 착각에 빠졌다. 수백억 대 빌딩을 가진 재벌가의 사돈이 된다는 욕망은 명자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마비시켰다. 그녀는 평생을 바쳐 일군 강남의 상가 건물을 세영의 명의로 이전하는 계약서에 주저없이 도장을 찍었다. 사부인 참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배를 탄 가족이나 다름없지요. 종수는 만족스러운 듯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띄우며 서류를 챙겨
가방에 넣었다. 태진은 옆에서 입을 벌린 채 곧 자신에게 쏟아질 황금빛 미래를 상상하며 연신 굽실거렸다. 세영은 손톱을 다듬으며 그 광경을 무심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명자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지옥이 시작되었다. 은주가 떠난 지 불과 한 달 만에 아파트의 공기는 습하고 불쾌하게 변해갔다. 세영은 더 이상 교양 있는 재벌가 딸의 연기를 지속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누워 하루 종일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고 다 먹은 그릇은 거실 한복판에 그대로 방치했다. 세영아 집안 꼴이 이게 뭐니? 홀몸도 아닌데 이렇게 지저분한 곳에 있으면 아이한테도 좋지 않아. 명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보았지만 세영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텔레비전 볼륨을 더욱 높였다. 아, 어머님. 저 지금 예민한 거 안 보이세요? 그렇게 지저분해 보이면 직접 치우시든가요. 그리고 저 잡곡밥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 나니까 앞으로 제 앞에서는 밥 짓지 마세요. 그냥 밖에서 사 드시든가. 명자는 기가 막혀 숨이 가빠졌다. 평소라면 불호령을 내렸겠지만 이미 건물의 명의가 넘어간 상태에서 세영은 더 이상 명자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인슐린 주사기를 들었지만 정기적으로 식단을 챙겨주고 투약 시간을 관리해주던 은주가 없으니 혈당 수치는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었다. 태진 역시 세영의 기세에 눌려 집안에서는 쥐 죽은 듯 조용히 지냈다. 세영의 아버지가 약속한 빌딩 증여 절차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었지만 태진은 혹시라도 세영의 심기를 건드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날아갈까봐 전전긍긍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태진의 핸드폰으로 낯선 번호의 전화가 걸려왔다. 이태진 씨 되십니까? 여기 강남경찰서 경제팀입니다. 박종수 씨와 김세영 씨에 대한 사기 혐의로 몇 가지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경찰관의 목소리에 태진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경찰의 설명은 충격적이었다. 세영의 아버지라던 종수는 이미 수차례 사기 전과가 있는 전문 사기꾼이었고 세영의 집안이 운영한다던 대기업은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회사였다. 태진은 손을 벌벌 떨며 세영이 머물고 있는 안방문을 거칠게 밀고 들어갔다. 너 정체가 뭐야? 내 아버지라는 사람 누구야? 태진의 고함에 세영은 침대에서 느긋하게 일어나며 비웃음을 흘렸다. 아, 생각보다 빨리 알게 됐네. 뭐? 어차피 상관없어. 이미 내 엄마 건물은 제3자한테 매각돼서 현금화됐거든. 지금쯤 우리 아빠는 해외로 나갈 준비하고 있을걸. 이 미친년이 내 엄마 전 재산 내놔. 당장 경찰서 가. 태진이 세영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지만 세영은 차가운 눈빛으로 태진을 밀쳐냈다. 경찰 신고해봐. 혼인신고까지 마친 마당에 너랑 네 엄마가 눈이 멀어서 갖다 바친 돈을 어떻게 돌려받을 건데. 그리고 잊었어. 내 뱃속엔 네 아들이 자라고 있잖아. 설마 제 새끼 가진 여자를 감옥에 보내겠어. 세영은 당당하게 자신의 배를 내밀며 태진을 압박했다. 태진은 그 순간 주머니 속에 구겨져 있던 은주의 메모를 떠올렸다. 3년 전 자신의 정관 수술 기록. 태진은 뱃속의 아이가 결코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자신과 명자가 당한 이 거대한 사기극을 되돌릴 방법이
영영 사라진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때 거실에서 둔탁한 소리와 함께 명자의 비명 섞인 신음이 들려왔다. 태진이 거실로 뛰어나가자 명자가 가슴을 부여잡은 채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혈당 조절 실패와 극심한 스트레스가 겹쳐 쇼크가 온 것이었다. 엄마 정신 차려요, 엄마. 태진이 명자를 붙들고 오열했지만 명자의 초점 없는 눈동자는 천장만을 공허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안방 문턱에 기대어 선 세영은 그 광경을 마치 남의 일 구경하듯 무심한 표정으로 지켜보며 손톱 밑에 낀 먼지를 털어낼 뿐이었다. 화려했던 명자의 거실은 이제 탐욕과 기만이 만들어낸 악취로 가득 찼고 수백억 대 빌딩을 꿈꾸던 모자의 환상은 산산조각이 나 흩어지고 있었다. 모든 것은 은주가 예견했던 그대로였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처참하고 빠른 몰락이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강남의 고요한 밤을 찢어 놓았다. 구급차가 아파트 단지 안으로 급하게 들어오고 들것에 실려 나오는 명자의 모습은 불과 한 달 전까지 이 집의 여왕처럼 군림하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이 초라하고 쇠약했다. 태진은 구급차에 동승하여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울부짖었지만 그의 곁에는 그를 위로해 줄 사람도 그에게 물 한 잔 건네줄 사람도 없었다. 세영은 구급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에도 안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다음 계획을 세우는 듯 누군가와 끊임없이 통화를 하고 있었다. 응급실에 도착한 명자는 여러 가지 검사를 받은 뒤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이었다. 의사는 태진에게 명자의 상태가 위독하며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통보했다. 아버지의 부고를 듣고 달려온 명자의 남동생, 즉 태진의 외삼촌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태진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다. 이 한심한 놈아, 네가 사람이냐? 그 독사 같은 년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해서 누님을 이 꼴로 만들어. 외삼촌의 분노에도 태진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세영에게 전 재산을 사기당한 사실이 친척들 사이에 소문으로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이제 그는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한 불효제 아내에게 재산을 뜯긴 무능한 놈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며칠 동안 병원 구석에서 쪽잠을 자며 명자의 곁을 지키던 태진은 간호사의 호출을 받고 허름한 명자의 옷가지를 챙기기 위해 잠시 아파트로 돌아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집안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세영은 명자가 쓰러진 다음 날 자신의 짐을 모조리 챙겨 종적을 감춘 뒤였다. 값비싼 가구와 명품들은 물론 태진의 통장에 남아있던 얼마 안 되는 비상금까지 깨끗하게 인출해 사라졌다. 태진은 텅 빈 거실 한가운데 망견자실하게 서 있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거실 구석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쓰레기 더미 사이로 낯익은 물건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은주가 10년 동안 명자의 약을 챙겨 놓던 낡은 약 상자였다. 태진은 무언가에 홀린 듯 그 상자를 집어들었다. 먼지가 쌓인 상자 뚜껑을 열자 안에는 다 먹고 남은 약 봉지들과 함께 은주가 꼼꼼하게 정리해둔 명자의 병원 진료 기록들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서류들 맨 밑에 하얀색 편지 봉투 하나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다. 봉투에는 아무런 글씨도 쓰여 있지 않았다. 하지만 태진은 그 봉투가 누구의 것인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은주가 이혼하던 날 명자에게 전해주라며 태진에게 맡겼던 바로 그 봉투였다. 당시 명자는 은주가 남긴 것이라면 꼴도 보기 싫다며 봉투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소리쳤고, 태진은 그 말을 따라 봉투를 구겨 약 상자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것이다. 태진은 떨리는 손으로 구겨진 봉투를 펼쳤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종이 한 장이었다. 서늘한 병원 로고가 인쇄된 그 종이. 그것은 태진이 3년 전 자신의 선택을 영원히 묻어두려 했던 바로 그 정관 수술 기록지 원본이었다. 은주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배신과 시어머니의 학대를 묵묵히 견디면서도 언젠가 진실이 드러날 날을 기다리며 마지막 경고의 기회를 주었던 것이다. 만약 명자가 그날 이 봉투를 열어보았다면 세영의 임신이 사기라는 것을 깨닫고 전 재산을 날리는 최악의 상황만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만함에 눈이 멀었던 명자는 은주가 내민 마지막 동아줄을 스스로 걷어차 버렸다. 그리고 그 대가는 실로 참혹했다. 태진은 수술 기록지를 손에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은주가 남긴 뼈아픈 진실 앞에서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탐욕이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하지만 후회하기엔 너무 늦어버렸다. 그때 태진의 핸드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간호사의 차분한 목소리는 태진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냈다. 명자가 결국 숨을 거두었다는 비보였다. 태진은 핸드폰을 떨어뜨린 채 텅 빈 거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창밖에서는 때 이른 첫눈이 세상을 하얗게 뒤덮고 있었다. 그날 밤 어머니의 시신이 안치된 연간실 앞에서 밤새 홀로 자리를 지키던 태진의 등 위로 차가운 눈바람이 매섭게 몰아쳤다. 그의 몰락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은주는 소아과 병동의 분주함 속에서 능숙하게 어린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다. 10년간의 공백이 무색하게 그녀는 금세 병원 시스템에 적응했고 특유의 따뜻함과 세심함으로 동료 간호사들은 물론 환자 보호자들에게도 깊은 신뢰를 얻고 있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뒤 출근하고 퇴근 후에는 딸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평범한 일상은 그녀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 진료 시간이었다. 병원 입구 쪽에서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보호자들의 웅성거림과 다급한 목소리가 복도를 타고 흘러들어왔다. 은주가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복도로 나섰을 때 그녀는 눈앞의 광경에 숨을 멈췄다. 병원 바닥에 초라한 행사에게 노인 한 명이 쓰러져 있었고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당황한 채 몰려들어 있었다. 한눈에 보기에도 심각한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를 보이는 노인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은주의 심장이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내렸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최고급 한복을 입고 호령하던 시어머니 명자였다. 은주는 직업적인 본능으로 재빨리 사람들을 해치고 명자에게 다가갔다. 의식을 잃은 명자의 맥박을 확인하고 다른 간호사에게 119 신고를 지시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몸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우연일까? 아니면 자신이 이곳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찾아온 것일까? 명자는 곧바로 인근 종합병원의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은주는 환자의 유일한 연고자임을 밝히고 구급차에 동승했다.
응급실에 도착한 명자는 각종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는 참담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 당뇨 수치는 위험 수준까지 치솟아 있었고 장기 기능도 심각하게 저하된 상태였다. 은주가 10년 동안 공들여 관리했던 건강이 불과 몇 달 만에 완전히 망가져 버린 것이다. 링거 주사를 맞고 한참이 지난 후에야 명자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초점 없는 눈으로 병원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던 그녀는 고개를 돌려 자신의 곁을 지키고 있는 은주를 발견했다. 그 순간 그토록 당당하고 기세등등했던 명자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10년을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처절하고 비참한 눈물이었다. 은주야, 네가 정말 은주 맞구나. 명자는 갈라진 목소리로 간신히 은주의 이름을 불렀다. 여긴 어쩐 일이세요? 저를 찾아오신 건가요? 은주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명자의 며느리가 아닌 그저 환자를 대하는 간호사일 뿐이었다. 명자는 은주의 냉담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떨리는 손을 뻗어 은주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내가 잘못했다. 너한테 못되게 굴고 네 새끼들한테 정 한 번 안 줘서 이렇게 천벌을 받나 보다. 제발 나 좀 살려다오. 이대로 길거리에 나앉아 죽게 생겼다. 명자의 애원에 은주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녀가 명자의 손을 조용히 떼어내려던 순간 응급실 입구 쪽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며칠 밤을 샌 듯 헬쑥한 얼굴에 남루한 옷차림을 한 태진이 헐레벌떡 뛰어 들어오고 있었다. 태진은 침대에 누워있는 명자를 발견하고는 잠시 걸음을 멈칫했다. 그리고 곧이어 명자의 곁에 서 있는 은주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은주가 차갑게 등을 돌리려 하자 태진은 이성을 잃고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 그는 사람들이 가득한 응급실 한복판에서 망설임 없이 은주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은주야, 제발 우리 좀 살려줘. 태진은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절규했다.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천하의 개자식이었어. 너한테 한 짓, 엄마한테 한 짓 다 내가 죽일 놈이야. 그러니까 제발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엄마 좀 살려줘. 이대로 가다간 정말 돌아가시겠단 말이야. 주변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로 쏠렸다. 의사, 간호사,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경악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이 기막힌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10년 전 이 남자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무시당했던 은주는 이제 그가 무릎 꿇고 애원하는 대상이 되어 있었다. 은주는 바닥에 엎드려 오열하는 태진과 침대 위에서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자신을 바라보는 명자를 차가운 눈으로 번갈아 내려다보았다. 그들의 무너진 자존심과 뒤늦은 후회는 은주가 지난 10년 동안 흘렸던 눈물에 비하면 너무나 하찮고 가벼워 보였다. 복수는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고 잔인하게 그들을 덮치고 있었다. 응급실의 공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태진의 절규로 인해 무겁게 얼어붙어 있었다.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용서를 비는 전 남편과 침대 위에서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붙들고 애원하는 전 시어머니. 그 지독한 참회 현장에 중심에 선 은주는 그러나 미동도 없이 그들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동정심도 분노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모든 감정이 소거된 텅 빈 무심함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은주는 태진의 어깨에 닿아 있던 자신의 옷자락을 차갑게 빼내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 태진은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일어나세요. 은주의 목소리는 응급실의 소음을 뚫고 나직하지만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여긴 당신들 사적인 감정을 배설하는 곳이 아닙니다. 다른 환자분들에게 피해 주지 마시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그녀의 말투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닌 규칙을 어긴 보호자를 대하는 간호사의 그것이었다. 태진은 은주의 냉정한 태도에 망연자실한 채 무릎을 꿇은 자세 그대로 그녀를 올려다 보았다. 은주야, 제발 우리 과거는 다 잊고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내가 평생 너랑 애들한테 속죄하면서 살게. 응, 엄마도 저렇게 뉘우치고 계시잖아. 태진의 비굴한 애원은 은주의 마음에 그 어떤 파문도 일으키지 못했다. 그녀는 태진의 말을 가로막으며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태진 씨, 당신과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세영 씨의 가짜 핏줄에 눈이 멀어 어머니를 기만하고 저와 제 딸들을 헌신짝처럼 내버렸던 그 순간 우리 인연은 끝났습니다. 아니, 당신이 3년 전 제게조차 비밀로 한 채 비뇨기과 수술대에 올랐던 그 순간 이미 모든 것은 끝난 겁니다. 은주의 입에서 나온 비뇨기과 수술이라는 단어에 태진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사라졌다. 그는 그 비밀을 아는 은주 앞에서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은주는 시선을 돌려 침대에 누워있는 명자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지난 10년 동안 제게 모진 말씀을 하시면서도 단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씀이 없으셨죠. 제 부모님을 모욕하고 제 딸들을 없는 사람 취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신다고 해서 그 깊은 상처들이 없던 일이 될 수 있을까요? 명자는 대답 대신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눈물만 흘렸다. 저는 이제 두 분의 가족이 아닙니다. 도와드릴 이유도 의무도 없습니다. 은주의 단호한 선언에 명자와 태진의 얼굴에 짙은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하지만 은주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과 펜을 꺼내 무언가를 빠르게 적기 시작했다. 하지만 저는 간호사입니다. 환자를 외면하는 것은 제 직업 윤리에 어긋나는 일이죠. 은주는 수첩에서 찢어낸 종이 한 장을 태진에게 건넸다. 며느리로서가 아닌 간호사로서 드리는 마지막 처방전입니다. 여기 적힌 곳으로 가보세요. 시에서 운영하는 무위탁 노인 요양시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시면 무료로 입소해서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와 숙식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겁니다. 어머니께서 퇴원하시면 그곳으로 모시는 게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일 겁니다. 태진은 떨리는 손으로 은주가 건넨 메모지를 받아들었다. 그 종이 위에 적힌 요양시설의 주소는 그들이 몸담았던 화려한 강남의 세계와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의 가장 낮은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것은 은주가 베푼 마지막 온정이자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냉정한 현실이었다. 은주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그녀의 등 뒤로 태진의 처절한 흐느낌과 명자의 희미한 신음소리가 멀어져 갔다. 은주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가 병원 복도를 걸어 나가는 동안 창밖으로 따스한 저녁 노을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은주는
자신의 소확과 병동을 향해 당당하고 가벼운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핸드폰 화면에 두 딸이 보낸 메시지가 떠올랐다. 엄마, 오늘 저녁은 우리 같이 떡볶이 만들어 먹어요. 사랑해요. 은주의 입가에 비로소 따뜻하고 평온한 미소가 번졌다. 지옥 같았던 시간을 견뎌낸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더 달콤하고 눈부셨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주는 차창 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래,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진짜 내 인생이야. 집 현관문을 열자 엄마야 첫찌 하고 외치며 달려나와 그녀의 품에 안기는 두 딸의 온기가 있었다. 고소한 밥 짓는 냄새와 아이들의 명랑한 웃음소리로 가득 찬 따뜻한 집. 그 평범하고 소중한 행복 속에서 은주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찾았다. 세상에 공짜는 없었다. 모진 풍파를 이겨낸 자에게는 반드시 좋은 날이 찾아오고 남의 것을 탐하고 사람을 함부로 대한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대가가 반드시 돌아오는 법이다. 은주는 그 진리를 온몸으로 증명해내며 자신의 새로운 삶을 힘차게 열어가고 있었다.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공감과 응원이 이 이야기를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